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경일 교수님의 마음의 지혜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우리나라 대표 인지심리학자로 어쩌다 어른, 쇠바시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마음 멘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죠. 그런 순간마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은 인간관계,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 등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키워드에 대해 마음의 지혜를 찾아가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책이지만 김경일 교수님 특유의 말투와 유머로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어서 마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읽히는 책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파트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여러분께도 들려드릴까 해요. 지금부터 김경일 교수님의 마음의 지혜,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여러분은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았을 때, 무심코 도와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줄 때, 멋진 공연을 보았을 때, 친구와 기쁜 순간을 나누었을 때, 누구에게나 행복의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소소하지만 기분 좋고 배가 간질거리며 미소가 절로 나는 바로 그런 순간 말이죠. 의미, 인정, 애착, 연대감, 공감 등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건 행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행복의 순간은 완벽한 세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나쁜 게 완전히 사라진 순간도 아니었어요.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만해지고 쏟아지는 일을 쳐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핑 돌며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에 분개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데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쁜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행복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행복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행복을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미덕이나 숭고한 가치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을 인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로 보지 않고 삶에 필요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학문적인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행복과 관련된 빠른 변화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길어진 인간의 수명을 꼽는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90살? 100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의 어떤 연구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거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더군요.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꼴 보기 싫은 그 인간을 80년 이상 계속 봐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 수명을 130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 수명의 증가를 표시한 그래프의 기울기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심리학자들 또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인간의 삶이 120에서 130세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가설을 세우곤 합니다.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기도 해요.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수많은 사례가 이미 나와 있으며 분석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60대 이전의 인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저 노후라는 애매한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80대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지, 90대 여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미처 연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120세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의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매일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내쉬는 가엾은 영혼들에게 저는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불전에도 코란에도 100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 너희가 힘들 수밖에.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수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의 자식은 풀무지를 했으며 귀족의 자식은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죠.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이 하지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 최초로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가엾은 세대일지도 모르죠. 처음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얻은 수명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살지 못하는 시절에는 60세에 이루어 놓은 것이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120세로 늘었으니 60세는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결과였던 많은 것들이 과정으로 바뀌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행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동안 심리학에서 행복을 대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에 관한 현대 심리학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명문장이 등장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드라마에서 한 번쯤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낸 남녀가 헝클어진 머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죠? 행복해지려고요.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시청자의 마음에 감동이 번지려는데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자들은 느닷없이 땡 하는 소리를 내며 산통을 깰 것입니다. 대화의 앞뒤가 틀렸기 때문이죠.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길어졌으니 결과는 과정으로 바뀌고 원인과 결과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행복은 오랫동안 인생의 완성이요, 미덕이요, 결과였지만 서운국 교수를 비롯한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두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서운국 교수는 종종 꿀벌의 예로 행복을 설명합니다. 꿀벌은 왜 살까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꿀벌은 살기 위해 삽니다. 진화학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와 유전자의 번식입니다. 꿀벌 역시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은 나와 유전자가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 힘든 일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달콤한 꿀은 그저 꿀벌이 생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어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꿀은 꿀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꿀벌을 인간으로 바꾸고 꿀의 자리에 행복을 넣으면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경험한 개체는 생존성이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지 약물이 가진 진짜 효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많은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꼈던 흐뭇함, 칭찬과 감사를 들을 때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연대감, 살과 살이 맞닿는 애착의 행복.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뇌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아, 나 그때 참 행복했다라는 좋은 느낌과 기억은 강력한 생존 의지와 연결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무덤과도 같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치 독일의 잔혹한 만행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독가스나 총살 같은 직접적인 학살이 아니어도 비위생적인 환경, 형편없는 영양 상태, 버티기 힘든 노동 강도, 온갖 병원균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수용소에 들어간 이들은 몇 달 안에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들이 이처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생존 확률이 높았을 거라 가정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죠. 오랜 시간 조사를 거듭한 후에 생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가 살아남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지 않으려 했던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자주 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되풀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으며 그것이 심리적 에너지로 작용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올림픽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외국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금지 약물이 선수들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금지 약물은 근육의 양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강화되어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학과 약학 관계자들은 약물을 통해 강화된 근육만으로는 운동 결과가 그토록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았죠. 이 자료는 타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공유되었고, 결국 심리학에서 빠른 신체 능력 향상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금지 약물은 인위적 행복 촉진제였던 것입니다. 즉, 복용하는 즉시 마음이 뜹니다.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기분이 열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행복감에 자신감도 동반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약물은 복용 다음 날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약물을 통해 인위적으로 행복해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해내는 것이죠. 평소에는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어려운 목표에도 도전하고요.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효과에다 심리적 효과까지 더해지니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빠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구로서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인간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며 새로운 도전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떠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영장을 받고 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매 한 가지인가 봅니다. 청년들은 입대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인사를 전하겠다며 교수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꼭 피트니스 센터에서 몸을 만드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하냐고 물으면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버티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특전사로 가는 것도 아닌데 군대의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보편적인 남성들이 받을 수 있게 짜여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전 인생 선배로서 운동 말고 다른 것을 하라고 충고해주곤 하죠. 여자친구나 가족들과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고 가. 두고 봐라. 그 기억이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별거 아닌 조언도 효과가 있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첫 휴가를 받으면 군기가 바짝 든 녀석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곤 하니까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말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매번 빈손입니다. 김영란법에도 캔커피 정도는 허용되는데 말이죠. 심지어 차비까지 빌려간다니까요. 그래도 제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 저 또한 빠르게 행복해지곤 합니다. 그 감정이 제게는 힘든 일을 이겨내는 동력이 되어주겠지요. 행복은 아주 강력한 도구니까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행복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 때니까요. 최근 2년 동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의료진들,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던 공무원분들, 통신사의 직원들과 집에서 육아하느라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린 주부님들까지. 매일매일이 힘들고 지친 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고 평화로웠던 1년이 존재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매년 이번 위기만 넘기자고 하시지만 다음 해엔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위기가 찾아오죠. 올해가 단군일의 최대 불황이었다면 내년은 해방일의 최대 시련이 다가올 테죠.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시련을 버텨내며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행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꿀벌이 살기 위해 꿀을 모으듯 인간도 시련을 버티기 위해 행복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서은국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의 기원의 결론은 생각보다 소소합니다. 모든 페이지를 통해 결론에 향하는 논리를 빌드업 해놓았지만 저자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행복은 삶의 평균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기에 저 또한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곤 하죠.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거든요. 무엇을 했냐고요? 저 어제 친한 친구 녀석 만나서 오징어회 먹었습니다. 오징어회는 그다지 비싸지도 않았어요. 내친 김에 멍게도 먹고 소라도 먹고 물론 소주도 한 병 했습니다. 캬,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에서 말하는 결론은 말로만 들었을 땐 코웃음이 쳐질지 몰라도 직접 경험해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행위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이려.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일이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감과 뗄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행복의 정의에 심오한 통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풍월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년에 100점짜리 커다란 행복 하나를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개를 경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려. 그러니 행복의 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더 자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게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최대한 여러 개 가져보세요. 거창한 정의 하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끔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불행했던 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았거나 큰 돈을 벌었거나 커다란 명예를 얻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단순히 행복의 크기만 놓고 보자면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행복의 크기가 너무 컸다면 이후에 남은 행복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복의 빈도가 줄며 삶의 만족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은 총체적으로 경험한 행복의 크기가 아니라 현저하게 낮은 빈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한번 잘 따져보세요. 1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15박 16일짜리 긴 여행 한 방 다녀온 것보다 1박 2일이나 3박 4일짜리 가벼운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던 기억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이는 행복의 경험을 잘게 잘라서 횟수를 늘리는 나름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 합은 같지만 가성비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잖아요. 어차피 휴가는 떠나기 전날이 가장 좋다는 거.
중년의 자녀가 노년의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종종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시절이 있죠. 아, 나 그때 참 행복했는데. 자녀의 말에 노인이 된 부모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아이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가 떠올린 것은 행복의 크기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행복의 빈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주자주 느낀 기분 좋은 감정이 마음속 거대한 행복의 뭉치로 남은 거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애를 썼는데 자녀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죠. 그랜드 캐니언도 데려가고 유럽 여행도 데려갔고 남들은 못하는 귀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애를 썼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에게는 행복의 느낌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행복과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100점짜리 한 번의 행복보다 10점짜리 10번의 행복이 낫다면 0.1점짜리 행복 1000번은 어떨까요? 행복에는 빈도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빈도가 잦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랍니다. 조카에게 용돈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모가 명절 때 척하고 10만 원을 내민다고 칩시다. 조카는 와우, 이모 짱이라며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녀석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이, 이모 왜 이러세요? 장난치지 마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만날 때마다 500원씩 500원씩 10번을 주고 20번을 주고 100번을 주어봤자 조카의 얼굴에서 짜증을 걷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잡혀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돼야 용돈으로 쳐주는 거 아닌가? 여기서 쳐준다는 것을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인지심리학자나 행동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학자들에게 통하는 일종의 은어인 셈이죠. 부킹이란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주로 골프장이나 무도회장에서 즉석 만남을 할 때 많이들 쓰셨을 텐데 여기서 부킹은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킹 프라이스란 조카가 자신의 마음속 장부에 이모에게 용돈 1회 받았음이라고 기입할 만한 최소 금액을 뜻해요. 10,000원보다 적다면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이 부킹 프라이스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상대의 부킹 프라이스를 잘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만약 조카의 부킹 프라이스가 10,000원이고 이모가 조카에게 1년 동안 줄 수 있는 용돈의 총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이모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10번에 나눠서 10,000원씩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조카의 마음의 장부에는 행복의 바를 정자가 10회나 새겨질 테니까요. 5만 원씩 2번 용돈을 주더라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총합은 같겠지만 조카는 올해는 이모가 용돈을 2번밖에 안 주셨네 라고 기억할지도 몰라요. 인간은 크기보다 빈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같은 돈을 받아도 자주 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5,000원씩 20번을 준다면 조카 마음속 장부에는 한 번도 안 받았으므로 기록된다는 것이려. 프로야구 감독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를 에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대체로 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자기 순서가 되면 꾸역꾸역 등판하여
한결같은 공을 던져주고 가는 선수. 그들을 최고의 선수로 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까? 기업의 CEO들께도 비슷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되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조직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꾸역꾸역 출근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직원.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되어주었다는 것이죠. 꾸역꾸역.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이 말은 존경과 감사를 담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쁘든 아프든 모자라든 부모는 꾸역꾸역 사랑을 주고 선생님은 꾸역꾸역 바른 길을 가르칩니다. 가게 사장님들은 꾸역꾸역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버스 기사님은 꾸역꾸역 제 시간에 도착하며 군인은 꾸역꾸역 훈련장에 가고 지휘자는 꾸역꾸역 지휘봉을 잡습니다. 우리의 순조로운 일상이 매일 누군가가 꾸역꾸역 해내는 일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건 경이롭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날씨처럼 바뀌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소나기처럼 혹독한 시련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로또 당첨이나 노벨상 수상 같은 대단한 행운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단단한 근육이 매일 살짝 부킹되던 작은 행복에서 나온다고 확신했습니다. 보란 듯이 희망이 엎어지고 좌절이 예정되어 있고 몇 번이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싶은 때에도 우리 마음속 장부에는 희미한 발을 정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식사, 소소한 수다, 별 의미 없어 보여도 기분 좋아지는 장난, 심지어 매일 같은 길을 발 딛고 걷는 행위까지도 질긴 힘줄처럼 얽히고 살켜 강인한 근력을 만든 것이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 대부분의 부킹 해피니스는 음식이랍니다.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는 뱃살을 보면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부킹 해피니스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말 알탕을 먹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맛없는 알탕을 먹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냐고 말이죠. 이제 저의 비밀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맛에 대해 무지하게 둔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대학 동기들 사이에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다라는 말이 돌았을까요? 그만큼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게 먹고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음식으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겠죠. 물론 음식에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TV에서 백종원님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똑같은 칼국수인데 어떤 걸 먹으면 봄날의 화사함을 느끼고 다른 걸 먹으면 지옥을 느낀다니요. 저한테는 양만 다를 뿐 칼국수는 칼국수일 뿐이거든요. 여러분도 유독 까탈스러운 분야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적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아하는 분야가 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요리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보나마나 망하는 지름길이겠죠. 가끔씩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진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모의 눈을 피해 아이에게 은근슬쩍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음악이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음악을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려. 오히려 음악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음식으로 쉽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 아이는 음악으로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에게 맛없는 알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또한 듣기 싫은 음악이란 세상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까탈스럽고 소위 지랄맞아지지요. 그리고 좋고 나쁘고의 명확한 구별을 해내는 변별력이 높아집니다. 가수 이적 씨와는 방송에서 만나 사석에서 어느덧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 틀림없더라고요. 파일 용량을 줄이느라 음질이 살짝 떨어진 음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니 말입니다. 옆에 있던 저는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대체 뭐가 다른 건데 하며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그 예민함이 바로 그의 재능이고 그가 택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전문가를 보며 다른 정의를 내리죠. 그 일을 잘해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놓고도 즐거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랍니다. 자신의 일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데 매일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니요. 남보다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전문가가 된 사람일수록 빨리 불행해진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게다가 프로의식까지 더해지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 전문가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프로답지 못하게 굴어야 할까요? 그건 어리석은 결론이라는 것 다들 아시겠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 이상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는 좋아하는 일에 초보가 되어야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즐기지 않습니다. 뛰어난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도 어느 방송에서 분명히 말했죠. 훈련은 고통스럽다고요. 농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즐겁고 기분 좋지 않았으며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프로의 일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일하는 순간, 학생이 공부를 하는 순간, 주부가 가사일을 하는 순간,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 순간의 뇌를 찍어보면 어느 부분에서도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끝낸 직후의 상태는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보람과 의미가 보상처럼 주어지니까요. 연구자는 논문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 직장인은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 뿌듯해하며 운동선수는 경기에 이긴 성취감에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로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다가 프로이기까지 한 사람이 습관처럼 난 내 일이 너무 재밌어 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자기 위선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이 정말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는 누구나 그랬죠. 소위 거지같이 일을 해놓고도 흐뭇하게 바라보며 오, 그럴듯한데 하며 자신감 뿜뿜 올라갔던 기억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차고 싶지만 그 시절 우리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뿜뿜의 이름은 행복의 한 종류인 성장감입니다.
신입사원, 신입생, 초임교사.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배워가던 초창기. 우리는 이 성장감이라는 행복으로 수많은 시련을 버텨냈어요. 커리어 초반부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복이죠. 만약 지금 하는 일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장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성장감을 꿔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직업에서 권태로움을 얻었는데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일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말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원인을 제공한 대상에게만 표출되지 않거든요. 경계선을 넘어 전혀 상관없는 곳까지 철철 흘러넘칩니다. 부부싸움하고 출근하신 부장님이 내가 쓴 멀쩡한 보고서에 노발대발 화를 내셨던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랍니다. 직전에 느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한 감정을 끌어다 표현한 거예요. 감정의 여운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뒤끝이죠. 인간은 뒤끝의 동물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가, 영장류 중에서는 인간이, 또 IQ 높기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들이 감정의 뒤끝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을 위해 이 뒤끝을 잘 활용해 보자고요. 종로에서 만든 성장감도 한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강은 바로 나의 직업이고 생계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 일만 해서 오는 거예요. 직장인만 번아웃에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업주부도 학생도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장감을 느끼기 위해 기꺼이 초보자가 되어볼까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문화나 예술은 진입장벽이 높고 취미나 레저를 하자니 돈이 좀 듭니다.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단, 내 직업이나 생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라면 역사 공부를, 심리학자라면 동식물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장감이 가파르게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연구에 진척이 없으니 이제 연구는 접고 강의만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했죠. 부킹 해피니스로 버텨내기도 했지만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붓글씨와 한자 공부에 도전했습니다. 중고마켓에서 45,000원짜리 붓글씨 세트를 구입해서 유튜브를 보며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한두 달 동안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라는 사람이 글쎄 제가 쓴 글씨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당신 손으로 하는 일은 코 후비는 거 말곤 하지를 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입니까? 하긴 저의 아내는 제 글씨를 다른 사람의 글씨와 비교했으니 형편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비교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2달 전에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의 모진 말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 보면 몇 달 안에 추사 김정희 선생을 따라잡을 것 같았거든요. 저의 공부는 7개월 정도 계속되었고 그동안 심리적으로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은 재미없고 훈련은 버겁고 공부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버티고 버텨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감과 성장감은 바로
그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 어떠세요? 공감되시나요? 저는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저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주셨던 붕어빵이랑 호떡이 생각나는 걸 보면 그게 그 시절 저의 부킹 프라이스였던 것 같아요. 사전에 비축해 놓은 행복이 많을수록 앞으로 올 시련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소하지만 나한테 주는 행복을 많이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